마무리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좋은 소식을 들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내용만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택 임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했을 때 세금을 올해부터는 무조건 다 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올해 소득세가 작년치를 지금 내는 거잖아요. 네, 작년치를 지금 내는 건데 올해 소득세 자체는 항상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내야 될 주택임대에 관련된 소득세는 2019년도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낼 때 일단 올해부터 신고할 때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못 받는 거 아시잖아요. 네, 대신 14%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비과세는 못 받는 대신 14%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 게 그게 이미 이제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할 때 항상 보증금 쪽하고 월세 쪽하고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택이었을 때 이야기예요. 상가등은 상관없고 상가등은 무조건 계산해야 되고 주택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대신 월세는 1주택자 빼고는 전부 다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로 내거나 반전세로 내거나 그냥 월세만 받고 내거나 상관없다. 일단 전세 쪽하고 즉 보증금 쪽하고 임대료 쪽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증금 쪽에 대해서는 뭘 계산하셔야 되느냐면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왜 3억이 넘어야 간주임대료가 나오는지는 아시죠? 계산식이 3억을 뺄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증금 합계액에서 얼마를 뺄 거냐면 3억 원을 뺄 거예요. 이게 지금 주택에서만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여기에 365분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임대 일수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행 2.1%로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고 있는 게 여기에 60% 해서 나온 금액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금액으로 잡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보증금 뭐 하나는 전세로 냈고 하나는 반전세로 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보증금만 쭉 합쳐요. 합쳤더니 13억이다. 보증금 합계액이. 그러면 13억에서 3억을 뺀 10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1년 내내 임대했다. 그러면 365분에 365예요. 그럼 그대로 10억이죠? 자,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2%만 잡을게요. 2.1%인데. 그러면 2% 잡게 되면 2천만 원이죠. 여기에 60%한 금액인 12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를 내가지고 13억의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제 수입으로 잡힐 금액은 12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히고 거기에 뭐 이자 소득세라든지 이런 걸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주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려면 3억을 빼줄 거니까 이 금액이 일단은 얼마를 넘어야 돼요? 3억 원을 넘어야 돼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어야 되는데 3억 원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주택이 안 되면 100억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2주택자가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로 냈는데 보증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세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2주택까지는요. 그래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이야기가 원래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도 전세로 내라고요. 대신 월세는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다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을 받은 게 있고 보증금 받은 게 13억을 보증금을 받았고 월 100만 원씩 받는다. 그리고 1년 12달 임대를 냈다. 자, 1년 12달 임대를 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주택자다.
2주택자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안 한다고요. 그러면 얘 1200만 원 1년치 요것만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내가 3주택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한 금액 1200에 이거 12달 1200에 2400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는 거고. 자, 이러한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지금 결론은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내게 되면 전세든 뭐든 다 세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다. 내가 현재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보증금을 최대한 3억 이하로 내리시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보증금을 낮추면 뭐가 올라가요? 월세가 올라가죠. 근데 월세 그러면 보증금을 낮춰야 됩니까? 뭐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가고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내려가고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죠? 내야 된다면 보증금 쪽으로 올리는 게 나을까요? 월세 쪽으로 올리는 게 나을까요? 보증금 쪽으로 올리는 게 낫죠. 왜냐면 월세는 전체가 다 수입으로 잡히지만 보증금 쪽은 지금 계산해서요. 13억이면 1200밖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3억에 대해서 1200만 원이면 여기에 10%는 1억 3천이에요. 1%는 1300이에요. 그러니까 1%밖에 안 잡힌다고요.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잡히니까 차라리 보증금 올려서 세금 내는 게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월세가 올라가면 월세는 전체가 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월세까지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1주택자고 그게 9억 원 이하짜리 기준시가가. 예, 여기에 대해서만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단 여기서 내가 몇 주택자냐 이것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는 거 아시죠? 소형주택 기준이 축소됐잖아요. 원래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는데 40제곱미터 면적 기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기준도 줄어들었고 2억 원 이하로. 예,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배우자 주택은 무조건 합산해서 가는데 우리가 아까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 이상이냐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1인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1인 기준입니다. 세대 기준 아닙니다. 여기. 아셨어요? 임대에서는 1인 기준이에요. 이게 법마다 다 틀려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는 세대 기준이에요. 아까 취득세에서 4주택이냐 4주택 이상이냐 3주택 이하냐 요것도 세대 기준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취득세에서 세대하고 양도소득세 세대하고 또 틀려요. 취득세에서 세대하고 양도소득세에서 세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그거였죠. 30세 미만인데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독립세대가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독립세대가 안 돼요. 이게 다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그지 같아요. 근데 임대는 1인 기준인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배우자 주택은 들어가요. 하여간 배우자가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아, 세법에서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세법에서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1주택자입니까? 2주택자입니까? 3주택자입니까? 이거 있잖아요. 배우자 집 합쳐서 따지는 거예요. 아셨죠? 내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배우자 집이랑 합쳐서 요 조건에 해당하고 이 조건에 해당했을 때 어디까지 과세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대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때는 지분이 큰 자 걸로 갑니다. 지분이 큰 자 걸로 가고 그리고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소유한 걸로 보는데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거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시고 혹시라도 뭐 주택수 계산할 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보는데 요게 지금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이번에 지금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계산할 때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 아까 취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누구 걸로 봤었느냐면 각각 물론 다른 세대랑 같은 세대면 의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임대에서는 누구 걸로 보느냐면 지분이 큰 자 걸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A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B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C라는 주택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게 갑의 거고 얘도 갑의 거고 얘는 갑과 을의 공동명이다. 근데 갑과 을은 부부 관계가 아니다. 배우자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동일 세대도 아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갑의 지분이 40%고 을의 지분이 60%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이 집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러면 갑은 3개가 되는 거고 을은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갑은 지금 현재 몇 주택자로 보느냐? 3주택자로 봐서 세율도 올라가고 상한도 올라가요. 네, 뭐 이제 이러한 식이고 그 다음에 임대에서는 이 집은 누구 걸로 보느냐? 을의 집으로 보고 갑의 집으로는 안 봐요. 이렇게 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자인 거예요. 임대에서는 2주택자인 거예요. 양도에서는 그냥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만 지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설명할게요. 여기 써놨어요. 2명 이상이면 그때는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5대 5면 지분이 큰 사람이 그냥 2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각자 하나씩이에요. 지분이. 근데 지금 임대에서는 누구 걸로 보느냐면 지분이 큰 자 걸로 보죠? 큰 자 걸로 보는데 지분이 큰 자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되게 재밌는 게 연 임대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지분율은 적어요. 지분율은 지금 이 사람이 높죠. 이 사람이 40%로 지분율이 낮죠. 근데 1년에 연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면 임대 수입이 6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받는 수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받는 한 달 수입이 임대 수입이 50만 원이면 1년에 600이잖아요. 그때는 지분이 적어도 이 사람 걸로 봐요.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렇답니다. 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알고, 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소유주택이, 자, 원래는 누구 걸로 가요? 지분이 큰 자, 그러니까 최대 지분자 걸로 본다고요. 최대 지분자 걸로 보는데 이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연 600만 원 이상일 때. 아니면은 고가 주택인데 그게 9억 원 넘었는데 지분율이 30%가 넘어가면.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사람도 뭘로 보느냐?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 사람도 지분이 낮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2주택자예요. 배우자랑 합쳐서 2주택자인데 집을 하나 또 사가지고 임대를 낼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는 몇 주택자가 되느냐면 3주택자가 되면서 전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5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5억을 받았으면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원이 넘었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나오더라도 세금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걸 내기 싫어서 형을 끌어들여요. 가족을. 예를 들어서 형제는 독립세대가 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면 임대는 자식도 독립세대가 가능해요. 부모도 독립세대가 가능하고 유일하게 독립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1인 기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누구만 포함된다 그랬어요? 배우자만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입니까? 이런 규정 아예 없어요. 그냥 자녀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으로 봐요. 부모도 다른 사람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생각을 하고 취득세, 뭐 종부세까지 생각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자식이나 부모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요.
임대만 누구만 들어와요? 배우자만 들어오고 자식이나 부모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임대는 배우자만 들어오고 배우자는 모든 세금에 다 들어와요. 배우자는 아시겠나요? 네. 항상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모든 세금에 다 들어오고 자식하고 부모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대만 자식하고 부모가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부모나 자식이나 이쪽하고 연결하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하고 연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하고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지분을 줄여요. 형제 지분을 조금 더 늘려요. 형제 지분을 51%로 해놓고 내 지분을 49%로 해놔요. 그러면 이번에 산 집은 내 집이 아닌 게 되잖아. 임대에서. 그래서 나는 2주택자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받아도 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2주택자인데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폴을 하나 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형 지분을 51%로 넣고 내 지분을 49%로 넣었다. 그리고 전세로 50억을 내놨다. 거기 전세 50억이잖아요. 그 갤러리아 폴가 전세 50억이잖아요. 그 신고된 게 지금 최고가, 전세 신고된 최고가가 50억이에요. 성수동에 있는 거. 서울숲 근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최고 지금 50억까지 신고가 돼. 그게 지금 한 70억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7, 80억 정도 해요. 거의 100평이 다 넘어가니까. 예. 하여간 그걸 전세로 50억을 냈다. 그래도 그 전세 50억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세금이 없다고요. 아셨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집 9억 넘어갔죠? 넘어갔고 내 지분이 49%예요. 형 지분이 51%고. 근데 30% 넘었죠? 그러면 그 집도 내 집으로 봐요. 이제 세금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50억 넘어가면 보증금이 50억 넘으면 50억 정도 되면 600만 원 넘을까 안 넘을까요? 간주임대료가. 넘잖아요. 13억이 1200 나왔는데 그래도 내 집으로 봐요. 어차피 600만 원 넘거나 고가주택으로서 지분율이 30%가 넘어가면 그냥 본인 집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야기예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1번 국외주택 포함하고 부부합산해서 포함한다 이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 주택수 계산 시점은 우리가 과세기간 중에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는 원래 2주택자인데 9월에 하나 더 샀습니다. 그럼 3주택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9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그러면 3주택자입니까? 2주택자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몇 주택자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과세 기간 중에 집을 샀다라도 그건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몇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느냐. 이거 월할 계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두 채였어요. 두 채면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나와요. 월세에 대해서는 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간에 일시적인 2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집이 있고 이번에 새로운 집을 사요.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2주택 겹치는 기간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월세는 세금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겹치는 기간까지만 계산한다. 어차피 보증금에 대해서는 안 낼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구분 등기된 상가주택, 즉, 겸용주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철거해서, 자, 벽을 철거해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가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1주택으로 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벽을 가로막고 나서 이쪽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쪽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터버리고 그냥 다 주거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묶어서 1주택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부합산 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연중에 이혼했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죄송합니다.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배우자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 이 사람하고 이혼한 경우 과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 부부합산에서 2주택, 1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혼 전까지는 뭐예요? 예. 그래서 이혼 전까지는 2주택으로 봐서 그 월수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고 이혼 후부터는 각각 1주택이에요. 그래서 이혼 후부터는 뭐가 돼요? 비과세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냥 월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농촌에 집이 있는 농가주택 같은 경우 있죠? 그거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농가주택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에서는 농가주택도 주택수로 봐요.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 집이 2채 있고, 농가주택이 하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그게 아까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이하면은 빠지겠지만 그 요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요.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빼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임대했을 때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당연히 상시 주거용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전에 9억 원 미만이었다. 즉 고가주택이 아니죠. 고가주택이 아니었다가 자 우리가 보통 기준시가는 언제 공시하느냐면 4월, 5월 요 정도에 공시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준시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9억 원이 넘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어도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무조건 다 냅니다. 왜? 12월 31일 날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로 따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30일에 공시가 되면서 9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5월 30일 전까지는 9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월 30일 이후부터만 계산하느냐? 아니에요. 1년치 다 계산해요. 이거 월할 계산 안 해요. 세금 거둘 때는 죽어라고 걷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하나를 팔았다. 그러면 2주택이 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요. 3주택이었을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2주택일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3주택일 때 기간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3채 있었는데 9월 10일 날 하나를 판 거예요. 그러면 9월 10일부터는 2주택이죠. 9월 10일까지 일수를 넣는 거예요. 여기. 이걸 적수계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즉 매매업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매매업자나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분양할 목적으로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집을 사죠.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임대 냈어요. 그거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합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과세해요. 물론 신고 안 해서 안 걸리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가끔 물어봐요. 저는 안 했는데요, 이래요. 그건 그냥 본인이 운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세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뭐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세무서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한 사람 명의로 집이 3채가 있어요. 그러면 설마 이 3채를 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본인이 사는 집이라면 나머지 2개는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세무서에서는 등기소하고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전산이 통합돼 있잖아요. 자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당연히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신고 안 된 사람 중에서 금액이 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조사 대상이 있어요. 그분들 먼저 조사가 들어가니까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서 조사를 안 받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안 하고 끝까지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걸리면 10년치를 한꺼번에 물어야 돼요. 왜냐면 제척 기간이 10년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끝까지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100만 명 중에 한 10명은 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규적으로 세무공무원들한테 자 조사 대상
이번에는 올해 조사 대상은 얼마 이상부터 다 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어 이게 다 나와요. 내규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내려가거든요. 각 세무서에다가 다 자료를 보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얼마 이상 또 뭐 어떤 사람 몇 주택 이상 요런 사람들만 일단 우선 적용 조사해라. 이게 자료가 나와요. 매년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간에 안 들어가면 계속 안 걸리는 거고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일단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할 때 우리가 아까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 합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세금 신고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될까요? 안 그래요. 세금 신고는 무조건 따로따로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고 B주택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것도 임대를 냈고 이것도 임대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C라는 집에서 전세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좋은 지역에 있는 집들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서는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더 낫지. 근데 아니야. 나는 돈 좀 벌 거야. 그래서 내 집을 뭐하고 임대를 내놓고 우리 부부 둘이고 애들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당분간은 좀 조그만 집에서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둘이 부부니까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니까 일단 비과세는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낼 때 각자 내는 거지 이거 합쳐서 내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여기에는 없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이 있다. 근데 이건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건 갑과 을의 공동명의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부부인 거예요. 어쨌간에 부부면 2주택이죠. 비과세 못 받죠? 근데 이 사람 지분이 60%고 이 사람 지분이 40%예요. 자, 부부면 공동소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합산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이 큰 자 걸로 간다 그랬고 지분이 적은 자의 주택으로는 보지 않는다. 단 지분이 적은 자도 연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으로서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부부니까 무조건 합산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번에 신기한 게 하나 나온 게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이 지분이 많죠. 그러면 이 임대소득을 이 사람 거하고 이 사람 거하고 쪼개서 내는 게 아니라 이 지분 많은 사람 소득으로 봐요. 어차피 주택수는 합산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이 사람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임대를 했고 여기서도 임대했으면 이거 합산돼야 돼요. 같은 사람 거니까. 이게 지금 부부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부부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게 됐을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냥 네 소득은 네가 내고 내 소득은 내가 내면 되는데 만약에 공동으로 소유한 걸 임대를 냈다. 근데 지분이 뭐 하느냐? 지분이 다르다면 지분이 큰 자의 소득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월세는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월세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하나, 1주택자.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들어가죠. 요건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었을 때. 요게 수익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올해 신고분부터, 그러니까 작년분부터죠. 작년 걸 올해 신고할 거니까 올해 신고분부터 그 주택에서 나온 수입 총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이제는 비과세가 아니라 뭐 하느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선택이 가능한 것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을 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개업도 하나 하고 있고요. 뭐 식당은 그냥 매니저 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치죠.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를 했어요. 주택을 임대했을 때 여기서 나온 수익금액 있죠. 여기서 나온 수익금액에서 경비 빼가지고 소득 계산하거든요. 또 여기서 나온 수익금액에서 경비 빼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요. 또 임대에서 나온 수익금액에서 경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요. 그랬을 때 식당에서 나온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중개업에서 나온 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주택 임대에서 나온 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다 합산해서 계산해요. 합산해서. 그래서 이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뭘 적용하느냐?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요게 지금 이 금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천만 원 이하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500이다. 아니면 뭐 1,200이다. 그리고 경비 뺐더니 얘가 1,000만 원 나왔다고 칠게요. 자, 나머지 거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나왔다고 칠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요 6천하고 1,000하고 합쳐서 6천에다가 1,000까지 합쳐서 7천에다가 누진세를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 그러지 말고 자, 나머지 것은 다 합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진세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얘만 따로 14%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따로 내고 요게 분리과세 방식.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과 이렇게 나온 금액 중에서 적은 걸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근데 딱 하나, 다른 소득이 아예 없어요. 나한테는 오직 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고. 그러면 다른 게 없는데 요 1,00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다가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면 6에서 42%예요.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6에서 42% 구간이 1,200까지가 6%고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가 15%거든요. 그죠? 그럼 보세요.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면 6%가 적용이 되지만 1,00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합과세가 낫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일단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주택 수익금액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한 달에 얼마 받아야 돼요? 한 150 정도. 그럼 150이면 1년에 1,8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가 되죠? 자,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는다 그러면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했다가 월세 수익까지 합쳐서 물론 그게 3주택 이상이었을 때 2주택자면 월세 쪽만 생각을 해서 2천만 원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분리과세 선택을 하시는데 세금 계산해 봤더니 소득이 과표가 1,200만 원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택만 임대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경비 빼고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이하가 나오더라. 그러면 나는 그냥 차라리 난 종합과세 하겠습니다. 그래야 6%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뭐 선택하는 게 좋아요. 분리과세,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냥 분리과세로 가는 게 상책이고 다른 소득 없이 2천만 원 이하고 소득까지 계산, 경비 빼고 소득까지 계산했더니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종합과세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가요. 어찌됐든 간에 비과세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이제 비과세 신청하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